오늘은 AI 혁명의 미래의 저자이신 최용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혁명의 미래의 저자 최용섭입니다. 저는 AI 전문 기업에서 이제 계속 커리어를 쌓아왔고, 이번에 이제 큰 꿈을 품고 맨드언맨드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지금 AI 회사고요. 제가 운 좋게도 전에 있던 회사에서 AI를 산업에 적용해서 실제로 상용화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좋은 경험을 했던 거는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거나, 예를 들면 의료 AI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 인식 같은 어떤 특정 분야 뭐 이런 거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뭐 이미지나 음성, 뭐 자연어 이런 분야에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을 한번 도입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AI 쪽에서 운 좋게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4년 이상 AI를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많은 그 경험들, 그리고 이 책을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AI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혹은 뭐 AI 기업들 앞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제 주식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다 AI를 보는 눈을 기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움이 되시도록 저희가 이제 책을 이번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분야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좀 인상 깊었던 게 추천사를 그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님께서 써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이분 그 휴대폰 신품 나올 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네, 뭐 그냥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시고. 그래요? 네, 그 운 좋게 제가 이렇게 연이 닿아서 저도 이제 책을 이번에 좀 열심히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께 추천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책의 제목이 AI 혁명의 미래이고 거기에 이제 부제로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으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반도체와 우선 인공지능이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정인성 작가랑 이 책을 같이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반도체랑 AI 산업이 상호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알고 계신 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이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GPU 같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뭐 그냥 널리 알고 계실 텐데, 반대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AI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 반도체도 지금 이제 기존의 PC,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럼 다음 새로운 수요가 어디서 나올 거냐, 새로운 수요 어디서 창출할 거냐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이제 그 GPU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죠. 근데 이제 넥스트가 뭐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AI 쪽에 AI 반도체와 같은 이제 그런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수요를 넘어서는 새로운 수요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쪽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쪽에서도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더 좋은 반도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서로와 서로의 운명을 이제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도 되게 그 핵심 기둥과 같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도 이제 AI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탑재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도 그 PIM 같은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돌파구가 되지만 인공지능 쪽에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게 돼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더 개발하고 있는 초거대 신경망 같은 것들이 되는 이제 거예요. 원활하게
서비스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AI 요게 이제 많이 언급은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아직은 먼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좀 이 AI의 기술 수준이 좀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는 좀 어떤 네. 스텝을 밟아 나갈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 브레이크스루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가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거를 한 단계 그 벽을 돌파해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사이에 있었던 이제 일들이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 갑자기 붐이 일었잖아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건데 2010년대 한 후반 정도, 알파고 2016년 그때쯤부터 뭔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인공지능이 막 붐이 일어나고 있었죠. 맞아요.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은 그게 이제 한 수년 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럴 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학계에서 먼저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이 가져다가 뭔가 진짜 멋진 사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붐이 일었던 겁니다. 그때가 첫 번째 인공지능이 한번 한계를 돌파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이제 완성 단계냐? 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진짜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는 진짜 인공지능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돌파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술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성숙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재밌는 사례들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저 이상은 안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예.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AI 산업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돌파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지난 10년 동안은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대항해 시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를 너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해본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 태스크, 인지라고 하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 된다. 이제 거의 이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과는 있었죠. 왜냐면 이제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는 개랑 고양이 구분하는 간단한 인지조차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랑 고양이를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정말 지능이 있냐 없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성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괄목할 성과가 있었던 거는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요 인공지능 붐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제네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제네레이션이 뭐예요? 생성.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나 혹은 그 음성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음성 생성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글 쓰는 거. 그것도 생성이죠. 음악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 그리는 창작의 영역은 이거는 진짜 끝까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뭐 알파고 나오고 이래도 사람들이 그 생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건 되겠어. 이제 뭐 그래도 인공지능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는 창작의 영역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체능 뭐 이런 게 오히려 살아남을 거야. 뭐 음악, 뭐 예술 이런 게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뭐 글도 쓰잖아요. 네. AI가. 근데 생각보다 그쪽에서 성과가 많았어요. 인공지능이 요즘 보면은
그 노블 AI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소설 쓰고 걔가 이제 원래 소설 쓰는 애인데 그 소설 쓰는 것도 반응이 좋긴 했는데 최근에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은 그 사파를 그려주는 그림 그리는 이런 서비스를 냈거든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속성을 쓰면은 예를 들면은 뭐 머리가 까까머리인 소년을 그려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요. 야. 근데 되게 하이 퀄리티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야 우리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들 다 죽었다. 미대생들 이제 앞으로 다 실직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도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사진들 네. 이렇게 화질 되게 좋게 바꿔주더라고요. 네. 당연히 인공지능의 되게 중요한 분야고 네. 그런 태스크들도 사실 생성의 영역이죠. 왜냐면은 걔는 뭐냐면은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픽셀 수가 적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정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얘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려면은 점을 요만큼에다가 100개를 찍어야 되는데 옛날 거는 이제 뭐 10개만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대하면 다 깨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럼 걔를 화질을 좋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픽셀 10개짜리를 100개로 만든다. 그러면은 원래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제네레이션이에요. 생성인 거예요. 원래 없는 거를 원래 정보가 이만큼인데 정보를 이만큼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태스크.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드는 이거 상상해서 뭔가 창작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게 진짜 원래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구나. 근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긴장하고 있죠. 그러면은 조금 그 어디에서 좀 이렇게 봉착을 한 거예요? 다 두 번째 허들? 두 번째 허들은 뭐냐면요. 이게 그 GPT 같은 이 엄청나게 큰 초거대 신경망 같은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게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은 이 GPT가 지금 막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대화를 잘하는 것 같고 글 써보라 그러면은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한데 근데 이게 정작 진짜 의미를 알고 얘가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보면은 그냥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을 다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어볼 법한 웬만한 패턴 다 있는 거예요. 텍스트로. 예를 들면 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블로그 글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어떤 뭐 대화 대본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턴을 아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맛있는 뭐 메뉴 뭐 짜장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짜장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얘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라는 단어만 본 거지 짜장면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이미지로 본 적도 없고 그걸 맛을 느낀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는 짜장면을 뭐 싫어하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감정. 그러네. 왜냐하면 짜장면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 담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을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했으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는 그 거기에 내가 인공지능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새하얀 방에 갇혀서 내가 자란 거예요. 실험실 같은 데서.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거는 그 텍스트만, 책만 주어졌어요. 사파도 없고 그냥 언어만 있는. 이런 걸 보고 사람이 학습을 하고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의 뜻을 알까? 모르죠. 그거의 맛이 거기에 뭐 책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는 무슨 맛이야? 이러면은 뭐 새콤하고 달아. 뭐 이러면. 그럼 새콤하고 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모르겠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나시는 분들이 네. 그걸 지금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신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같은. 그렇죠. 약간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옛날 뭐
옛날 TV, 뭐 라디오 이런 거는 네. 이제 먼 나라 얘기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뚫을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인공지능의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나올 때까지도 50년 넘게 걸렸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 넥스트 스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아, 얘가 여기까지는 진짜 잘 돼.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생각보다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 초거대 신경망 같은 것도 저는 그 어프로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걔도 이제 그게 이게 너무 인간에 비해서 뉴런 개수가 적어서 혹시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트렌드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GPT-3 그다음에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이 GPT-4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실험이 진짜 그 인간 두뇌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말 어디까지 되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그 크게는 이거예요.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이건 뭐냐면은 그 여러 감각을 동시에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게 멀티모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과를 볼 때 사과라는 개념을 제가 이건 사과야라고 이렇게 지적해 줄 때 그 사과라는 이미지를 보죠. 그쵸?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먹어서 맛을 보고 이제 뭐 만져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 이제 공감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멀티태스크는 뭐냐면은 사람은 굉장히 그 제네럴한 머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은 제네럴리스트인 거죠. 왜냐면 사람의 이 뇌 하나로 되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보면은 나한테 처음 하는 일도 가가지고 조금 배워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고깃집에 갔다. 그럼 고기 썰어야 돼. 그러면은 고기 써는 거 몇 번 보여주면은 뭐 서투르긴 해도 하죠. 그게 금방 훈련이 되죠. 설거지 배우면 설거지 할 수 있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망치를 때려야 되면 망치를 때릴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로 뭐 글을 써야 되면 또 글 쓰잖아요. 이제 그런 되게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두뇌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다 따로따로 만들고 있죠. 이런 그 노블 AI라고 하는 거는 걔는 사파만 그리는 애. 그거 말고 다른 건 못해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성인식 그러면 걔는 음성 들어오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바꾸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걔는 또 뭐냐면은 음성을 들리는데 텍스트로는 적는데 그 텍스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뇌에서 한번 필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게 뭘로 들리냐 막 뭐 이게 이걸로 들리는 거냐 이걸로 들리는 거냐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 들리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 들리면은 그거를 머릿속에서 한번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자기가 아는 단어로 다 이제 그 이해를 해서 듣기 때문에 막 사람 잘못 듣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람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맥락을 아는 거. 이 사람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구나.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음성인식은 그런 기능이 없죠. 왜냐면 얘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근데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거를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AI 혁명의 미래에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네, 현재의 그 AI의 그 역사를 좀 다루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뭐 봉착한 문제점들, 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그런 미래를 좀 종합적으로 네. 그려주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책에서 그 전반부에 크게는 책이 과거와 그 현재가 어땠는지, 현재는 지난 10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가지고 서술을 했고, 이게 단순히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제가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인공지능의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났나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그 과거를 설명한 이유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네. 그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를 달성하는 게 네, 힘든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결국 해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왔고 브레이크스루도 뭐 몇 단계는 이렇게 왔지만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네.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또 대표님 같은 분들이 벤처 하셔가지고 네. 벤처 정신으로 브레이크스루를 또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분절해가지고 뭐 눈으로 보고 뭐 그 동물 판단하는 것만 따로 한다든지 네. 뭐 여기서 이제 길에서 자동차, 사람 이거 판단하는 것만 따로 한다든지 혹은 음성 듣고 텍스트로 만드는 것만 따로 한다든지 따로따로 하는 거는 그 각 태스크에서는 인간보다 더 잘해요. 인공지능 이미 그 보면은 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 벤치마크 사이트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항상 보면은 여기 그 휴먼이라고 해가지고 휴먼 애큐러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 대부분 가보면은 인공지능이 다 넘어 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각 태스크에서는 사람보다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 못하는 게 뭐냐? 종합하는 태스크.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그 자동차랑 사람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신호 뭐 표지판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들은 잘 되게 빨리 정확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식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의사결정할 거냐 이 부분은 지금 못해요, 인공지능으로. 그거는 다 규칙 기반이에요. 그냥 저기 예를 들면 뭐 앞에 찻길인데 찻길 뭐 도로도 인식하거든요. 찻길인데 거기에 사람이 디텍트 됐다.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렇게 그냥 규칙을 적어 놓은 거지. 그거를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속도를 뭐 좀 미리 줄였다가 뭐 아니면은 지금 피하기 늦었으니까 지금 핸들을 꺾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의 약간 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개념 중에. AGI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근데 그거 한국말로 하면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사람이 궁극의 범용적인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인공신경만 하나가, 인공뇌 하나가 범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도 보고 소리도 듣고 판단도 하고 이제 동작까지 하면 더 좋겠죠. 로봇에 달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라고 하고 요구에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 이거는 한번 이제 더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제 그 현재 한 1억 정도가 있으시면 네.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인데 그 AI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네. 좀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업의 재무 가치나 이제 앞으로의 그 지금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술로만 그러니까 전제를 그렇게 하고 갈게요. 저의 기술력만 가지고 내가 이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국외에서는 무조건 구글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도 제일 잘하는 회사가 구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제가 아까 계속 말한 그 다음 브레이크스루, 다음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기업도 구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술로 가지고 가치를 제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구글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지금은 꿈만 같은 일이지만은 AGI라고 하는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다음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밸류가 상상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 가치는 진짜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은 생각하는 그 어마무시한 가치 그거는 이제 결국에 그 범용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야지 본격적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구글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지금 구글이 비싼지 싼지는 전 잘 몰라요. 네, 그거는
꼭 그리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구글 가치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구글은 이제 다른 재무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업들도 다 가지고 이제 가치가 측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저는 삼성전자나 네이버. 그래요. 네, AI만 보면 삼성전자가 아까 뭐 그 자료에서 보셨듯이 그 AI 리서치 랭킹에서도 이제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강점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그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어디다가 써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어디서 가치를 창출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삼성전자 유리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넣어서 서비스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AI를 만들었을 때 그 서비스로 그 서비스 자체로 돈을 벌지 못해도 그게 간접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판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트라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전에도 들어가나요? 가전에 들어가죠, 당연히. 그럼 그게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삼성전자가 구글보다 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같이 하는 거 있죠. 네. 반도체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자기들이 AI가 필요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야, 지금 있는 그 칩 가지고 잘 안 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뭐 스마트폰에다가 넣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야, 이거 스마트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어떤 칩 없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데들은 그런 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직접 만들면 되죠.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자기들이 AI 만들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획해가지고 그거를 만들면 되니까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그 넥스트 스텝으로 보고 있는 그 PIM 같은 것도, PIM 같은 걔도 되게 챌린지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인공지능 프로세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애거든요. 얘가 이제 지금 기존의 컴퓨터는 CPU가 중심이잖아요. 연산장치 CPU 중심인데 이제 CPU로 할 때 지금 인공지능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쓰거든요. 기존의 CPU 위주로 연산할 때는 대부분 그냥 비트, 이제 그 스트링, 그러니까 텍스트 주고받고 막 이런 거라, 그거를 이제 빨리 처리하는 게 훨씬 중요했거든요. 계산을 빨리 처리하는 게 훨씬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다루는 데이터가 엄청 커요. 이제 이미지, 그 영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자체가 엄청 큰데 연산 자체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인공지능은 또. 연산은 그냥 그 더하기, 곱하기 막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수식을 연산하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연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병목이 어디 생기냐면은 통신에서 생겨요. 그 통신이 그 외부랑 통신하는 게 아니라 기기 내부에서 어디서 구체적으로 통신하냐면은, 이게 CPU가 연산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램에다 올렸다가 램에서 가져와가지고 연산하고 다시 램에다 반환하고 막 이런 작업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다가 간단한 연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CPU를 아예 붙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간단한 연산들이 있거든요. 더하기 곱하기, 그냥 이것만 반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애들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메모리에서 CPU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를 그냥 여기서 다 연산한 다음에 그 연산 결과만 CPU로 보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연산 처리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쓰기 힘든 인공지능들도 이제 앞으로 상용화해서 쓸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그쪽 내부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세대에 나와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하드웨어는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이버는 좀 어때요? 네이버는 인공지능 연구를 되게 잘 해요. 연구 조직도 굉장히 크게 세팅을 했었고, 실제로 논문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 실력이 있다. 여기 이제
인공지능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받고 있고, 그 네이버도 사실은 강점이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이버는 사실은 구글이랑 비슷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비슷한 강점을 누리는 회사고, 그리고 연구도 꽤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그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거기 중점 두고 있는데, 그 하이퍼클로바 기획이 이제 상용 단계까지 연착할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GPT 같은 거거든요. 초거대 언어신경망이라고 하고, 요즘 이제 외국에서는 그 용어가 지금 잘 정립이 안 됐다가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반 모델이라는 거고, 얘도 추구하는 거는 사실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이 추구하는 게 그 언어와 관련된 거는 그냥 이 모델 하나로 다 하자.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생성하고 이런 거 다 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진짜 개념 이해하는 게 맞냐. 첫 번째, 이건 그 인공신경망 본질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어요. GPT는 뭐냐면은 텍스트 생성하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컨셉으로 나왔는데, 이제 얘네가 GPT 1, 2 이렇게 3 가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언어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 모델을 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야, 최대한 크게, 아무튼 사람의 뇌만큼 크게 한번 만들어보자 목표를 가지고 점점 크게 그 인공지능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현존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다 때려 박아보자. 얘한테 다 학습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냥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사가지고 읽어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그냥 읽어. 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그냥 읽어. 이제 읽다 보면은 뭔가 이해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뭔가 읽다 보면은 얘가 뭔가 되겠지.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얘가 굉장히 그 대답을 잘하게 만들어진 거죠. 주고받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챗 GPT는 그 GPT-3가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조금 개량해가지고 대화형으로 얘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GPT는 대화형은 아니고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얘가 쓰고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형태였고, 지금 이제 다이얼로그형으로 그냥 만든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운 거죠. 뭔가 진짜 내가 정말 인공지능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사실은 하이퍼클로바도 비슷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거대 AI라고 하고요, 하이퍼스케일 AI라고 하고, 왜 크니까, 엄청 크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실제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만큼 큰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진짜 사람만큼 잘하지 않을까, 범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파운데이션 모델 이전에 이제 기존의 모델들이 다 뭐 조금 분절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요것만 잘하는 모델, 요것만 잘하는 모델, 요것만 잘하는 모델.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AI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 전체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애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걸 이제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범용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고, 그 챗GPT는 이제 최근에 나왔죠. 작년 말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핫한데, 과연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쓸 수 있을까? 그거는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비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한 달에 한 300만 달러? 300만 달러 정도 든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고, 그렇게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걸 AI를 서버를 운용하는데. 운용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30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비용 추산도 정확한 게 아닐 수 있는 게 왜냐면 그건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량 많아지면 늘어날 수 있는 수치잖아요. 좀 더 정확한 거는 그 오픈 AI CEO가 얘기한 게 트위터에서 얘기한 게 한 번 채팅 주고받는데 몇 센트 정도가 든다. 그러니까 몇백 원 정도가 든다. 그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트위터에서. 아, 그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한테. 그거 비용 얼마 드니?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채팅 한 번에 한 몇 센트 정도 쓰는데 그래서 이거 그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용이 큰 거죠. 큰 거죠. 왜냐면 그 몇 센트라는 게 그 채팅 한 번이잖아요. 옛날 저희 문자 주고받을 때 30원인가 20원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보다 비싼 거예요, 심지어. 근데 얘랑 이제 대화 한번 하려면은 최소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대화 한번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돈 주고 쓸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걸 돈 주고는 못 쓸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그냥 뭐 우리는 운영 비용을 많이 쓰더라도 그냥 서비스를 해야겠어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돈 태우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진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비용보다 더 많은 그렇죠. 그 돈을 내야지 유저가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 대화 한번 하려고 유저들이 저는 몇십 원도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몇십 원이라고 카톡은 뭐 사람이랑 다 무료인데. 그니까요. 그걸. 네,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또 거기랑 연관지어 있는 건데 얘가 이제 한번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학습 한번 하는데 너무 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그 지식은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어느 시점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까지 나온 모든 지식을 학습을 했잖아요. 한번 했잖아요. 몇 개월 걸려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2023년 12월 31일에는 1년 동안 지식이 쌓이잖아요. 사실 1년까지 갈 것도 없이 하루하루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몇 개월 지났는데 종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학습한 게 그 전 거잖아요, 다. 얘는 이 종전한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업데이트 시켜주고 싶으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인공지능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새로운 정보만 추가로 습득하는 게 안 돼요. 그거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만 추가로 습득하는 게 사람은 그냥 당연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오늘 새로 뉴스를 봤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게 막 뭐 지식이 없어지고 지식이 왜곡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추가로 지식을 더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공신경망들은 새로운 지식만 학습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지식이 이제 망가집니다. 그 기존에 있는 거를 잘 못해요. 얘가 못하게 돼요. 새로운 것만 잘하게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애드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돌리는 거죠. 시간 또 엄청 걸리는. 그러면 또 엄청 걸리는 거죠. 자원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막 요즘 기사 나오잖아요. 챗GPT가 뭐 검색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거냐면은 이미 정해진 역사적 사실 같은 거, 예를 들면 위키 같은 거 있잖아요. 위키 같은 거에 정리되어 있는 이런 그런 사실들을 이미 얘가 학습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답 잘하겠죠. 검색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면은 검색은 내가 검색어도 생각해야 되고 검색어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올까 생각해야 되고 검색한 다음에 데이터 쭉 나오면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투가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챗GPT가 훨씬 편할 거예요, 찾기가. 근데 얘의 치명적인 약점이 정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몇 개월만 지나도 막 정보가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막 얘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이제. 소비자 불만이 많겠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검색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한 반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미 확정된 지식에 대한 거는 잘할 수 있다. 구글보다 잘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구글이 막 긴장하고 막 그 내부적으로 막 비상 걸리고 이런 것도 저는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그 여전히 사람들이 이런 검색 엔진 같은 플랫폼 이용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보들 계속 습득하는 건데, 최신 정보들,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약점이 있을 거다. 저는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왔고 브레이크스루도 뭐 몇 단계는 이렇게 왔지만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네.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또 대표님 같은 분들이 벤처 하셔가지고 네. 벤처 정신으로 브레이크스루를 또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은 해외 구글, 국내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제가 음. 뭐 한국 사람이라 한국만 2개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제 사실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구글이 너무 압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그 잘하고 있는 회사들 메타, 아마존 다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자기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건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범용적인 인공지능, 조금 이제 범용성 있게 인공지능 연구하는 기업들이 이제 구글, 메타,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분야에서 좀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전자제품 쪽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도메인에 좀 더 최적화돼서 잘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투자 쪽에서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일부 예를 들면 빅테크들, 네. 뭐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속해 있는 산업은 이미 성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고 성장이 없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데, 만약에 이 인공지능 분야가 더해져서 이 분야에서 이 애들이 이제 산업을 막 키우게 되고 그 안에 성장하게 되면 기업의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 기업들을 끌고 나갈 게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2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기업이 그 다음 단계를 뚫는 거죠. 네. 그 생각보다 빨리.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예전에도 한 몇십 년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한 몇십 년 걸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5년 후에 구글이 범용인공지능을 딱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범용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은 그 지금처럼 자원이 좀 많이 들어도 저는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저는 정말 좀 차원이 다른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뚫는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페이지가 열린다고 보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도메인에 특화된 이제 실용적인 인공지능 만드는 기업들이 그 도메인에서 지금 있는 기술 가지고 굉장히 잘 워킹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지금 있는 기술 수준으로 자율주행이 상당히 쓸만하게 나온다. 애플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AI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진짜 너무 편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진짜 돈을 내고 쓸 만큼의 정말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당연히 지금보다 좀 밸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 2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예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 실용적으로 지금 있는 기술 가지고 진짜 소비자들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인공지능으로.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로 매진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원래 뭐 인공지능 공부하고 이랬던 거 아니고 저도 원래 물리학 전공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알파고 때 보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가지고 좀 공부해보니까 이게 물리학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느낌이 그 필요한 기반 그 지식들이 되게 많이 비슷해가지고 전 재밌더라고요. 물리학 원래 제일 좋아했거든요. 물리학을 좋아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뭔가 실제로 만들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 회사에 있을 때도 되게 많은 인공지능 엔진들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재밌었어요. 특히 저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음성 생성 같은 거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음성 생성을 국내에서 되게 빨리 만들어서 되게 퀄리티 있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KBS 같은 데서도 이제 방송에 그 활용이 되고 실제로 그 AI 음성으로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그 트위치에 음성 도네이션 하는 거를 이제 유튜버들 인기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 목소리로 이제 막 도네이션 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는 그 TTS라고 하면은 되게 딱딱한 막 그 기계 여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막 좀 듣기 힘든 막 이런 목소리로 막 되게 부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되게 그냥 자연스럽다뿐만 아니라 그 특징이니까 개성. 크리에이터들 되게 그 개성 있는 목소리 있는 사람들 그 목소리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만들면서 실제로 돌아가고 그게 서비스까지 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는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학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다음 브레이크스루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이거를 진짜 그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 각오를 하고 이제 학계로 투신하는 분들이 그 다음 브레이크스루를 준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있는 기술, 지금 이미 성숙해 있는 이 딥러닝 기술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진짜 그 소비자한테 유저한테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이게 제 꿈입니다. 네. 그 제가 이번에 AI 혁명의 미래 책을 쓰면서 그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 AI 기술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을 조금 더 그 가지게 하고 싶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제가 그 인공지능 전문 기업에서 있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또 기업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기업에서는 다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세요. 어딜 가도 다 되게 작은 기업부터 되게 큰 기업까지 다 우리 AI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가 어디까지인지 바운더리.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그걸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택배 AI를 만들겠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택배 그 로지스틱 회사인데 이 물류를 최적화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싶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택배 외관, 이제 상자 외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찌그러진 것 같은 거를 자동으로 식별해가지고 불량 여부 판별하는 이제 이런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게 이제 저는 AI를 보는 눈에 관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그 기술 쪽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제 기술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렇게 AI를 보는 눈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기르게 되면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기업들의 뭐 재무 상태나 앞으로의 이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 AI 기술을 보는 눈까지 갖추신다고 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기업을 알아보시고 제가 얘기한 뭐 이미 유명해지고 이미 큰 기업들보다도 되게 작고 잘 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에 날개를 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AI 혁명의 미래의 저자이신 최용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